자, 대수학 정수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고요. 1, 2주 개강을 미뤘다가 나중에 바빠서 복용하기 바빠지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서 일단 인강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질이나 음질이 좀 떨어지는 거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강의를 시작을 하죠. 자, 대수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해요. 올해도 잔소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대수학 정수론이 여러분이 가장 준비를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석학 대수학이 임용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해석학 미적분학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익숙하게 공부를 했고요. 자, 중요한 건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봅시다. 엄밀하게 수학을 하지 않고요. 직관적인 생각으로 수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생각이 생각보다 강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수학이 문제가 있죠. 대수학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3학년 때 와서, 자, 정수론 2학년 때부터 배웠다고 할까요? 대학교에 와서 배운 과목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과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수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이 대수학 정수론이에요. 자, 수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목표는 합격이죠. 자, 과연 목표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올해는 아직 제가 우리 합격 전략특강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는 플러스 1점이다. 자, 이게 합격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무엇이죠? 경쟁자보다 한 발만 앞서 나가면 합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많이 나갈 필요 없어요. 경쟁자보다 조금만 앞서면 돼요. 1점도 필요 없죠. 0.1점만 앞서도 돼요. 자, 제가 70점을 받았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어요. 경쟁자들이 75점을 받아버리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65점을 받았어요. 아까보다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쟁자들이 60점을 받으면 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플러스 1점이 제가 강조하는 합격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의 형식. 자, 그동안 임용시험 제도가 자,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객관식으로 갔다가 주관식으로 갔다가 뭐 배점도 바뀌었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플러스 1점. 난이도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필요 없어요. 플러스 1점이면 합격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수학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이 목적이고 수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대수학 정수론이 여러분들이 가장 수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그랬죠. 물론 그런 과목은 또 있어요. 위상수학. 그런데 위상수학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수학 정수론보다는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잔소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겠어요. 자, 우리 기본이론반에서는 자, 목표는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학 공부가 우리 목표예요. 자, 모순처럼 보이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하고 수학을 위한 공부가 분명히 여기 달라요. 이게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 이것이 강의의 핵심이 돼요. 자, 수학은 무엇이죠? 우리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자. 수학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지 못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주변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합격을 항상 하시나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못해요. 제 수강생에도 수학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상하게 합격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임용시험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분명한 건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 강의도 사실은 조금 약간 경계서 있어요. 분명히 시험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학 공부라고, 그렇죠? 시험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학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 실력이 좋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수학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을 할 때 그 경계를 여러분이 잘 타주셔야 돼요. 이 경계는 개인마다 달라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과 수학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그 선택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합격 전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기초 실력을 다지는 건 분명히 해야 돼요. 기초 실력은 다지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수학은 목표가 아니다. 자, 모순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잘 결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합격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이왕 합격 전략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잔도를 가겠어요. 자, 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돼요. 자, 답안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답안지, 자, 4줄 정도 있죠? 거기 안에 점수를 받은 말을 채우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거예요. 문제풀이를 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풀이는 설명을 위한 풀이에요. 자, 이게 달라요. 설명을 위한 풀이하고 답안지는 완전히 다른 글이에요. 답안지는 채점자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점수를 내놔 라고 하는 성격의 글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어. 점수를 내놔. 이런 식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여백도 크지 않아요. 그 작은 여백 안에다가 그걸 여러분이 써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것은 제가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자, 그것과 답안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 나중에 모의고사반이에요. 모의고사에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바로 이런 답안 작성이라든가 그 밖에 수학 외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반의 목표죠. 그건 한참 뒤 얘기니까 일단 그건 생략을 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기입형 계산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공부할 때 기입형 계산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돼요. 자, 수학만 잘하면 되지 이건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기입형하고 서술형은 문제의 접근부터가 달라야 돼요. 기입형은 답만 맞으면 되고요. 서술형은 과정에 점수가 들어있어요. 자, 시중에 분명히 기출문제의 해설 강의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풀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풀이는 기입형 풀이도 서술형처럼 풀고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시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학으로 접근하는 풀이들이 대부분의 해설 강의가 돼요. 자, 그런데 기입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이에요? 답만 맞으면 돼요. 자, 빠르고 정확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또 모순이에요. 자, 모순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빠르게 푸는 것과 정확하게 푸는 건 어떻게 본다면 약간 상반되는 거죠. 정확하게 풀려면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풀어야 되고요. 빠르게 풀려면 자, 이제 정확성을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두 개 사이의 균형을 또 어떻게 맞추느냐. 자, 합격 전략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수학과 시험 사이의 균형. 그 다음 무엇이에요? 기입형이라면 빠르게 하고 정확성 사이의 균형. 자,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만을 공부할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해석학은 특별히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자,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 자, 입시론 탈선을법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미적분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이미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따라와요. 근데 대수학 점수로는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할 수는 없어요. 수업 시간에. 이유는 뭐죠? 수학을 해야 되니까. 자, 수학 설명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잔소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기입형 문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시험 시간이에요. 자,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기출문제 하나를 보겠어요. 현재 대수학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2019년 대비니까 2018년 12월에 본 시험이에요. 자, G7X, 개수가 G7인 다항식화래. 자, 이건 그래서 우리 GEDR을 하나 생각을 할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가 생기는 GEDR.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개수학에서 현의 주목적은 약수 배수를 다루는 것이에요. 자, 이걸 법으로 만든 이념환에서 단원 가역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단원 가역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 풀이는 사실은 유일하지 않아요. 수학 문제는 풀이가 유일한 건 별로 없어요. 다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풀이가 제1동영상 정리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의 존재성을 이용하는 것 두 가지의 풀이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풀이가 수학으로는 최선이에요. 자, 근데 시험에서 이 두 가지 풀이가 과연 최선이 될 것이냐. 자, 이 판단의 핵심이 뭐죠? 바로 여기 배점 2점이에요.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기입형 문제라는 뜻이에요. 답만 맞으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자, 앞에 봤던 요 풀이 제1동영상 정리 연립방정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자, 10분 만에 정답을 구했어요. 자, 과연 성공일까요? 단 한 분 이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렇다면 난 잘한 것이다. 성공일까요? 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당시에 전공 A익은 90분의 시험을 봤는데 1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한 문항당 90 나누기 14, 6.4분 정도가 걸리면 돼요. 자, 한 문제당 6.4분에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리죠. 분명히 가중치를 둬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입형은 6분에 풀면 손해인 거예요. 적어도 3, 4분에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10분에 정답을 구했다? 자, 이건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내가 그만큼 뺏어버린 거예요. 자, 해설 강의에 나오는 그러한 정리. 강의는 시험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렇게 풀어서는 절대로 3, 4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해설 강의를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정리를 갑자기 도입을 해요. 교재도 없는데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정석대로 풀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대수학 공부가 부족한 분들은 자, 이거 풀이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니까 이건 보시면 돼요. 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핵심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기하학다항식이 아니다예요. 기하학다항식이 아니면 잉여하는 체가 아니죠. 자,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수학 공부할 때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하학다항식이 아니므로 잉여하는 체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잉여한을 자, 요 GEDR 생성원이 되는 GEDR이 생성원이 몇 차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이에요. 따라서 잉여한은 위수가 몇이에요? 7의 제곱 49다. 원소의 숫자는 49개인데 체가 아니다. 딱 떠오르는 집합이 있죠. 뭐죠? G7, G7의 프로덕트. 자, 여기에 가역원 단원은 몇 개 존재하나요? 36개. 끝. 자, 수학적으로는 엄밀하진 않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푼다면
1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과연 답이 36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엄밀히 풀지 않았거든요. 직관적으로 풀었어요. 이거는 채가 아니다. 원소는 49개다. 따라서 지칠과 동등할 것이다. 직관이에요. 자, 이걸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학 실력의 차이이기도 해요. 자, 수학 실력이 좋은 분들은 이거 답이 확실해 라고 믿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답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 자, 하지만 임용시험이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완벽히 풀어서 10분, 20분이 걸려 푼다면 난 손해라고요. 그렇다면 이 직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36이라고 답을 쓰고 다른 문제를 풀자.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온다면 그때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자. 요게 시험으로서의 최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안 되고요.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게 수학으로 최선과 시험으로 최선이 다르다. 이게 우리 모의고사반에서 여러분이 익혀야 될 가장 큰 목표고요. 자, 이제 이 기본 이론반에서는 이 얘기는 중간에 한두 번 얘기를 할 것이고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직관적인 풀이를 지식으로 배울 수 있겠느냐? 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직관적인 풀이는 지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적으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모의고사반에서 이런 시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이걸 지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으로 익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조금 전 문제를 예로 보겠어요. 자, 풀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수학적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1동영상 정리하고 연립방정 해중일성을 공부할 때, 자, 이때부터 나중에 이런 직관적인 풀이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패턴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생각의 패턴을 미리 만들어 드리면 그 생각의 패턴으로 기억해 버리면 기입형을 풀 때, 직관적인 생각을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자, 직관적인 풀이를 지식으로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때 도움이 되는 패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패턴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직관적인 생각을 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강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강조하겠어요. 기본 이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이러면 제가 좀 마음이 덜 아파요. 근데 제 주변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자주 빠지는 두 개의 함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말했지만 수학의 덫이에요. 너무 수학으로 접근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도 이미 수학의 길을 들어섰어요. 뭐 꼭 박사 이렇게 해야 수학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수학자의 길에 들어서 있는 분들이에요. 수학자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제가 분명히 수학으로 너무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강의하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씩 수학으로 빠져들어가요. 처음에는 자, 올해에는 절대 수학으로 빠지지 말고 시험으로 강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자, 강의하면서 이 수학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수학자들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자, 이 수학에 덫에 빠지게 돼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수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가 수학이고 어디까지가 시험이고 이 경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수학 실력이 좋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수학을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준비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수학, 그 다음에 시험이니까 이건 인정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임용시험은 답안지가 짧다고 그랬죠? 모든 거에 이유를 쓸 수가 없어요. 쓸 필요도 없고요. 쓰지도 못해요.
어떤 것들은 이거 인정하고 쓸 거야. 왜 그런지 몰라도 돼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왜 그런지 모르고 있어요? 문제 못 푸나요? 아니죠.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왜예요. 이 왜를 어디까지 물어볼 것인가. 이것의 경계를 여러분이 설정을 잘해야 돼요. 자,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왜를 좀 깊이 들어갈 때까지 왜 이런지를 공부를 해요. 자, 어떤 분들은 자, 여기는 그냥 멈출 거예요. 어차피 답안지 이유 안 쓸 거니까 인정 끝. 이건 참여 명제로 인정할 거야. 그리고 그냥 사용만 할 거야. 자, 이 경계를 여러분이 잘 설정해 줘야 되고요. 이 왜를 깊이 파면 이 수학의 덫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필기의 덫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면 볼 거예요.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 성실한 필기가 여러분의 시험에 방해가 돼요. 자, 수학적인 사고하고 직관을 방해해요. 필기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을 못해요. 자, 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필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열심히 모아요. 자, 매일매일 자료가 쌓여요. 자, 저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 그걸 읽을 수 있나요? 한 달 만에? 다 읽어야 되나요? 자, 불가능해요. 결국 못 읽고 버려요. 자, 버리지 않고 또 못 읽고 갖고 있어요.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모아요. 자료가 점점 늘어요. 결국 또 못 읽어요. 자, 이게 필기와 자료의 덫이에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버리기도 같이 해야 돼요. 어떤 걸 모으고 어떤 걸 버릴 것이냐. 역시 이것도 경계 설정이죠. 합격 전략은 여러분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자, 기본 이론반의 목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 필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제 화면을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시면서 생각에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필기는 꼭 필요한 것만.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 화면은 나중에 캡처를 해서 필기강이라고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 있는 거는 그때 쓰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다 쓰면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요거 알려주세요. 그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필기는 절대로 우리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그 직관적인 생각을 방해해요. 자, 서술형이라고 했죠? 서술형도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인 풀이가 돼야 돼요. 왜? 답안지가 짧거든요. 이유를 다 쓰지 못해요. 다시 말해죠. 난 여기 알아. 를 알리는 글이 서술형 답안이에요. 수학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글이 아니에요. 자, 수학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글이라면 엄밀하고 꽤 자세히 써야 되겠지만 임용시험 답안지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여기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점수를 내놓으면 돼. 이걸 강조하는, 공지하는 글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자, 열심히 필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쓰지도 않을 건데. 쓰면 어떻게 돼요? 읽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필기를 남기면 자, 이 성실한 분들이죠?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읽으면 그만큼 시간 낭비, 체력 낭비고 손해예요. 자, 그래서 절대로 열심히 필기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대수학으로 돌아오겠어요. 대수학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테는 잔소리 시작을 했죠. 대수학은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고요. 대수학 정수론까지 같이 볼 거예요. 자, 문제 배점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이 문제의 결과를 전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정리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쓰고 있어요. 자, 정리는 아니에요. 교재의 정리는 아니지만 중요성이 거의 정리에 준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는 거의 정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자, 이런 문제는 자, 선별을 잘해서 패턴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리고 대수학 정수론이 임용시험 과목 중에서
공부할 내용이 제일 많은 과목이에요. 해석학보다도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강의도 굉장히 길어요. 자, 이번 3, 4월에 제가 해석학, 대수학을 동시에 강의하고 있는데요. 3, 4월이 총 9주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9주를 다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개강이 늦어지는 만큼 제가 이렇게 미리 인강으로 강의하고 있지만, 자, 대수학은 이 9주가 모자라요. 그래서 해석학을 약 8주 정도의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1주는 대수학에 할애할 생각으로 있거든요. 그만큼 양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정리증명을 공부할 것인가? 이게 또 임용시험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소예요. 임용시험 해석학에서는 정리증명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정리증명에 가까운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됐지만 그것도 아주 이상한 문제가 출제돼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정리증명이 안 나와요. 임용시험을 문제를 보면 정리증명이 출제되는 과목이 딱 2개가 있어요. 대수학, 위상수. 우리 추상성이 강조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대수학은 정리증명이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해석학은 정리증명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정리증명을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정리증명에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니까 공부한다가 아니고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니까 공부한다. 대수학은 자, 정리증명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어려운 점이 생겨요. 자, 대수학이 어려운 점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주의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대수학은 정수론하고 같이 제가 짱을 이뤄서 강의를 하거든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대수학의 시작은 정수론이에요. 정수론에서 시작한 과목이 대수학이고요. 근데 이 정수론의 완성이 또한 대수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수학의 목표 자체가 정수론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2개를 떼고 공부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론과 대수학을 같이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수론을 접근하는 방법이 학부 때 여러분이 배운 방법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보통 정수론을 2학년 때 보통 배우죠. 대수학을 배우기 전에 보통 배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수학의 지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죠? 모든 것을 계산으로 처리해요. 근데 우리는 대수학을 알고 있어요. 대수학의 지식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수론을 대수학의 지식을 충분히 도입을 해서 우리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보죠. 뭐 강의 교재 구성이 좀 빠르게 진행하겠어요. 저는 뭐 넘어가죠. 아, 한 가지 얘기드려요. 제가 연습 문제 아래 약간의 여백을 남겨뒀거든요. 그 여백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일 뒤에 보면 간단하게 풀이하고 힌트가 있어요. 그걸 옮겨 적으면 안 되죠. 무의미하죠. 풀이하고 힌트는 뒤에 있는데 뭐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때 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여러분이 적어야 돼요. 풀이를 옮겨 적으라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대수학을 이렇게 순서를 따라 공부해요. 자, 이 부분에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풀 때, 이 뒤에 나온 요 얘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뒤에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임용시험은 이 순서하고 상관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는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앞의 내용의 문제를 풀어도 돼요. 자, 그렇다고 수업을 하는데 앞부분 문제를 풀 때 뒤에 얘기를 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백을 남겨둔 이유는 자, 좀 비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채우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의 얘기 중에 여기 앞부분 풀이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적어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 생각할 내용을 우리 적어둬야 되고요. 약간 비워둘 필요도 있다라는 것. 왜? 뒤에 갔을 때, 이런 얘기들은 앞에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여백을 남겨드린 거예요. 자, 이제 강의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이제 강의를 하는 저는 진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대수학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초보자도 있어요. 자,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는 대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고요. 어떤 얘기는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고 이것들이 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의 실력에 따라서 그걸 또 잘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초보자분들은 자, 어려운 얘기를 굳이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몰라?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알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왜 쓸데없이 강의해? 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초보자분도 있거든요. 그런 설명이 필요한 분이 있으니까 자, 이해해 주시고 그런 설명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고 있었지만 그 설명을 듣다 보면 내가 놓치는 게 있었구나. 자,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대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는 부분 설명이 나올 때 나 이거 아는 거야? 넘어가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나? 오해하는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 가면서 수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필기에 대한 얘기가 말씀드렸죠? 필기는 생각의 흐름을 방해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필기는 전부 다 우리 다시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필기 강의를 보시면서 필요하다면 그때 적으시면 돼요. 자, 이제 꼭 적는다면 뭘 적어야 돼요? 필기가 아닌 제 말로 하는 것. 이건 어디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 말 중에서. 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적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적어드리는 제 화면에 있는 것을 옮겨 쓰느라고 시간을 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 강의도 제공하지만 제가 보충 자료로 제 화면에 있는 것 중에서 길이가 좀 긴 것들은 보충 자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거 모아서 읽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고 버려야 될 자료들이에요. 자, 수업을 할 때 보시고요. 나중에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릴 자료들이니까 자, 그걸 모아서 또 읽으려고 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제 강의의 진행 순서를 갑시다. 자, 정수론으로 같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작은 정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정수하고 GN의 성질, 이건 대수학 정수론에 공통에 들어가는 얘기가 돼요.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학으로 들어가요. 자, 2학년산, 군, 환, 체 순서로 대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자, 갈로와 이론 들어가기 전에 정수론을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때 그동안 공부했던 대수학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재는 거의 대수학 교재는 군환체 순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몇 년 전에는 순서를 바꿔서 강의했어요. 환을 먼저 강의하고 다항식환, 환을 먼저 강의하고 군을 공부한 다음에 다항식환, 체, 이 순서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대수학 공부를 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대수학이 발달된 과정을 봅시다. 군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발생한 개념이에요. 군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건 갈로아의 생각을 드러낸 다음 자, 갈로아 이론이 탄생한 다음에 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엔 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부터 배우죠. 왜 그래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요. 군을 알면 군의 성질은 환에 쓸 수 있다. 환의 성질은 체에서 쓸 수 있다. 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순서가 되는데 자, 교육은 사실은 적당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적절하게 반복을 하면서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정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정수는 우리
정수하고 지혜는 대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집합이에요. 대수학의 기본은 정수의 작업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자, 정수에서 했던 작업을 대수학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대수학의 목표예요. 그래서 대수학적으로 아까 제가 직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직관은 정수의 성질에서 나와요. 정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생각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지사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니까 대수학 여기서도 이런 성질을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자,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학부 대수학의 목표는 정수에서 다루는 성질을 흉내낼 수 있는 좋은 집합, 나중에 우리가 주의대할 정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주의대할 정역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정수를 흉내낼 수 있는 집합을 다루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정수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 첫 주제가 나눗셈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학부 대수학의 절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학부 대수학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바로 이제 공부하는 나눗셈 알고리즘하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제1도형성 정리. 이 두 개가 학부 대수학을 바치는 가장 튼튼한 두 개의 기둥이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가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들어갈 건데요.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정수에서 GN을 유도하는 과정에 나눗셈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자, 이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잘 봐둡시다. 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대수학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이 돼요. 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나눗셈 알고리즘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나눗셈 알고리즘의 생각을 이렇게 적용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대수학 공부라는 과정이 돼요. 자, 시작을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면 최소 원소, 가장 작은 원소를 갖는다. 이것이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대수학 정수론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예요. 이 존재 정리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해석학에서는 존재 정리가 많아요. 완미성 공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존재 정리가 있어요. 코시 판정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존재 정리가 있는데 대수학에서는 이 존재성을 보장하는 정리가 거의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무엇이 존재한다를 보일 때 이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자. 자, 이 생각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연수의 정렬성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다. 존재성을 보일 때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집합 S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가 이제 핵심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명제를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해 증명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전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집합 S를 선택을 했을까? 그것을 이해하고 자, 필요하다면 암기하고 자, 잘 이해했으면 암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암기까지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돼요. 집합에 주목해야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패턴으로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수의 정렬성은 꼭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의 부분 집합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자, 잠깐만 이게 파워포인트 가면 마지막에 나오네요. 자,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자연수의 0을 추가한 집합. 자연수에다가 0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추가한 집합. 그래서 아래로 유계인 정수의 부분 집합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이제 변형이에요. 아까도 나눗셈 알고리즘이 변형을 한다고 했죠? 자연수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재성을 보일 때 쓴다? 그 나중에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이거 보일 때도 자연수의 정렬성이 들어가요. 자, 정수의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순환군이다, 주이데알이다. 존재 정리랑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건 존재 정리예요.
생성원이 존재함을 보이시오예요. 그래서 이런 명제들은 존재성의 변형된 형태로 서술이 되죠. 이때 자연수의 정률성이 필요하다. 이 존재성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자연수의 정률성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구림을 보이시오. 생성원이 존재하는 걸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 자연수의 정률성이 들어간다.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자, 이제 시작을 합시다. 약수, 배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정의예요. 자, A가 B를 나눈다. 자, B가 A 곱하기 C라면 A가 B를 나눈다고 하고 A를 B의 약수, B를 A에 들어간다. 자, 이제 우리 이런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A는 B의 약수가 아니다. 나누지 못한다. 다 알고 있는 이 정의가 사실은 대수학의 시작이죠. 나중에 분을 다룰 때는 안 나오지만 환을 들어가면 환의 주 목표는 약수 배수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환의 주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이 약수 배수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개를 보겠어요. 정수에서. 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은 1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다. 다 알고 있어요. 또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n이 되죠. 1하고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다.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이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A가 B를 나눈다? 뭐가 되죠? 어떤 C가 있어야 돼요. B는 A 곱하기 C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마이너스 B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A가 B를 나누면 A는 마이너스 B를 나눠요. 마이너스 A도 B를 나누고요. 마이너스 A도 마이너스 B를 나눠요. 자, 이게 전부 다 성립이 돼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당연한 얘기가 나중에 환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중간에 뭘 놓쳤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공부를 쭉 따라가요. 근데 또 중간에 어느 순간인가 몰라. 도저히 딴소리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학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긴 쉬워 하고 쭉 나갔다가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유는 여러분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요. 근데 수학은 여러분이 그 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중간에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은 그 단계를 놓쳐요. 왜? 야, 이게 쉬우니까 나 아는 거니까 넘어가.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왜 강조하느냐? 자, 이 생각이 나중에 환해에서 일반화돼요. 그래서 그 핵심을 여러분이 찾고 가야 돼요.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은 약수 배수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는 약수 배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의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정수를 다룰 때는 약수 배수의 관계 말고 또 하나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여기다 뭘 쓰죠? 크기, 부등식을 이용해요. 자, 좀 이따 등장할 거예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최대는 가장 큰 부등식을 써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환에서는 부등식을 쓰지 못해요. 원소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집합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정수에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개념을 환으로 확장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부등식은 사용하지 못하고 약수 배수만 가지고 일반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서 이거 어려워? 하고 느낀다고요. 분명히 시작은 정서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환에 가면 나 이거 모르는 얘기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환에서는 부등식을 쓰지 않고 약수 배수만 가지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등식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룰 도구가 필요해요. 자, 그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더하기 빼기 1의 곱셈은 약수 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수 배수를 가지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 1을 곱하는 건 무시하자. 자, 이 생각이 바로 요 말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적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셈은 약수 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확장할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바꿀 거예요. 첫 단계는 일단 기억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셈은 약수 배수로 뭔가를 정의했어요. 우리가 거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 생각을 기억을 하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필기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손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는 것이 아니고 보고 이제 잊어버리는 것. 핵심은 이걸 기억하는 것.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좀 많아요. 나중에 이런 잔소리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설명 중 이건 버리고 기억할 건 요거.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강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조금 전의 정의를 환으로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약수 배수의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 나중에 이제 동반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해요. 발전을 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아까 했던 보고서 잊어버렸던 이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셈은 영향을 주지 않죠? 더하기 빼기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원인이 더하기 빼기 1의 곱하기가 약수 배수 관계 영향을 주지 않는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더하기 빼기 1은 모든 정수를 나누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생각을 기억합시다. 내가 어떤 환 R을 다루고 있어요. A가 있어요. A가 환의 모든 원소의 약수예요. 꼭 정수에서는 더하기 빼기 1밖에 없죠. 근데 환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사실은 유리수를 볼까요? 유리수에서는 3은 모든 유리수의 약수예요. 3은 모든 유리수 x를 나눠요. 맞죠? x는 뭐가 되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의 x가 되니까. 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x는 자, 왜 이렇게 썼어요? 요만큼이 뭐가 되죠? 자, 이거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게 1이에요. 3 곱하기 3분의 1이죠? x는 1 곱하기 x. 자, 1을 뭐로 분해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3분의 1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3은 모든 유리수의 약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하기 빼기 1은 모든 수를 나누어요. 그런데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자, 이제 1을 나눈다고 볼 거예요. 자, 왜 그래요? 1은 3 곱하기 3분의 1이다. 자, 이제 뭐죠? 3은 1의 약수다. 유리수 범위에서. 그래서 1을 나누는 숫자는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1을 나누는 숫자는 약수 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을 나누는 수를 이제 가역원 또는 단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유니트라고 부르죠. 아까 기출문제 단원이라고 번역했죠? 이 단원의 단자는 이 유니트를 번역한 거예요. 대수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유니트가 단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한 사람이 단원으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초창기에. 아마 일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단원보다는 가역원이란 말을 좋아해요. 역원이 존재하는 가능하다죠. 역원을 만들 수 있는 원소. 자, 그래서 이 가역원의 곱셈은 약수배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고 최종 마지막 생각이에요.
자, 이게 동반원의 의미죠. 자,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 이제 대수학이에요. 그래서 정수의 성질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나 이거 아는 거야?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대수학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미 핵심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부등식이에요. 원소의 크기를 정수에서는 비교할 수 있지만 환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패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패턴은 여러분이 직관적인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자연수의 기본 패턴이에요. 잊지 마세요. 정수가 아닌 자연수만의 기법이에요.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A보다 A 곱하기 B가 더 크거나 같아요. 자, 이건 부등식에 관련된 기법이죠. 따라서 부등식을 쓰지 못하는 환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집합에 부등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의 수학자들이? 그렇지 않죠. 부등식이 없는 집합에서 부등식을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복소수. 복소수에서는 부등식을 쓰지 못해요. 근데 뭘 쓰죠? 절대값을 붙여서 부등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요. 또 있어요. 거리. 위상수학에서. 위상공간에는 일반적인 위상공간에 부등식이 없어요. 근데 거리 공간이라면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부등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집합이 어떤 집합 x가 있어요. 여긴 부등식을 쓰지 못해요.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죠. 근데 이쪽 공역에 정수, 실수 등등 여기는 부등식을 쓸 수 있는 집합을 써요. 실수의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이 함수가 좋은 성질을 갖고 있으면 이 실수의 부분집합에 있는 부등식을 가지고 이 x를 다룰 수 있게 하자. 자, 이게 수학자의 기본 생각이에요. 이 함수가 얼마나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본 패턴 1은 정수, 자연수만의 성질이지만 나중에 뭔가 환이나 이런 데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정수에서는 어떻게 쓰면 돼요? 정수에서는 이거 못 써요? 절대값 붙여가지고. 일단 절대값을 붙여서 우리 자연수 합집합 어디로 보내요? 0으로. 그러면 기본 패턴 1을 쓸 수 있죠.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연수 A보다 A 곱하기 B가 더 크거나 같다. 자, A가 B 곱하기 C예요. 그럼 당연히 뭐다? A가 B 이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 이유는 자, B는 1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A에다 1보다 큰 수를 곱했으니까 커진 거 당연하죠. 자, 이제 이것도 여러분 적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제가 이런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데 이런 설명은 듣고 넘어가세요.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임용시험 답안지에 이런 건 절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나중에 수학을 하다가 뭔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은 그냥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세요. 적지 마세요. 적으면 여러분 신경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 눈이 가요. 적어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여기를 봐요. 손해예요. 시간 낭비, 체력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안 적는 거예요.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해가 하면 된 거예요. 충분해요. 자, 역시 그런 것들 마찬가지. C가 1 이상이니까. A는 BC예요. B에다가 1보다 큰 걸 2 이상에 곱했으니까 A가 B보다 큰, 말 이렇게 안 나오죠? A가 B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목할 건 이건 아니에요, 이제. 이 기본 패턴을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을 하면 너무 당연한 걸 왜 패턴으로 만들어?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근데 수학은 이 너무 당연한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문제를 못 풀다가 다른 사람이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후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너무 당연한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너무 당연한 걸 언제 쓰느냐의 선택이에요. 자, 내가 이걸 언제, 어디다 쓰느냐를 선택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이 말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 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패턴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직관적인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읽다 보면 필요할 때 딱 떠올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히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럼 필요할 때 떠오르지 않아요. 아, 설명 들으면 이거 당연한 건데 내가 왜 못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린 패턴은 그냥 틈만들어 읽어 두시면 필요할 때 딱 떠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적거나 다시 보거나 하지 말자예요. 제가 설명드릴 때 한 번 듣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 끝. 자, 이제 기본 패턴 1번을 이용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자, 정수 A가 주어졌어요. 정수 A의 약수가 유한계다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 자, 6이 주어진다면요 다 쓰면 되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유한계밖에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A가 주어졌어요. 약수가 유한계밖에 없는 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자, 그때 쓸 거예요. 자, 0이 아닌 B예요. 자, 이제 보죠. A가 B의 약수가 된다면, 자, A는 마이너스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고요.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뭐죠? A가 B의 약수라면 어떤 C가 존재해야 돼요. B는 A 곱하기 C. 자, 그러면 기본 패턴 1번이에요. 자, 이제 B의 절대값보다 뭐가 더, 자꾸 왜 이러죠? 죄송해요. B의 절대값보다 뭐가 더 크거나, 말이 안다. 괜히 이상하니까 말이 안 나네.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곱하기 C의 절대값. 아까 말했죠? 정수에서 못 쓰지만 절대값 붙이면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의 절대값보다 B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같다. 자, 바로 이 패턴이 이걸 쓴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B의 약수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들어있어야 돼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B보다는 커야 되고요. A가 절대값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이 헛나왔나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성질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고요. 잠깐, 펜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가기가 이상해지네요. 잠깐만요. 그렇죠? 자, A는 마이너스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고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몇 개밖에 없다? 유한개밖에 없다. 많아야, 진짜 많아야 B의 절대값 곱하기 2 더하기 1개보다 작다. B의 약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본 패턴이죠. 물론 이거 증명하라고 안 나와요.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기본 패턴 1이 이럴 때 쓰인다예요. 이때 이걸 증명을 해야 될 때 이 패턴을 떠올리지 못하면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무시하지 말고요. 자, 틈나는 대로 읽어서 자, 필요할 때 딱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0이 아닌 정수는 유한계의 약수를 갖는다라는 것이 나중에 무엇을 보장해줘요?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보장해줘요. 가장 큰 공약수가 왜 존재할 것이냐? 0이 아닌 정수라면 약수가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가장 큰 게 존재한다. 무한이 많으면 가장 큰 게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본 패턴 1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부터 나왔던 최대 공약수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예요. 환해에서 이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 정수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알아요. 정수 AB의 공약수, A의 약수이자 B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자, 이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약수란 말 할 때 A도 0, B도 0 동시에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유는 뭐죠?
A, B가 동시 0이면 모든 정수가 공약수예요. 가장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고 생각하자. 자, 기호로 최대 공약수 GCD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괄호를 쓰기도 할 거예요. 자, 괄호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괄호를 쓰게 되면 여러분 조심해 줘야 돼요. 첫날이라 역시 잔소리가 많아요. 우리 기호를 조심해 줘야 돼요. 이 괄호가 자, 예를 들어 2,3이에요. 의미가 뭐죠? 최대 공약수일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 원소일 수 있어요? 실수의 프로덕트 원소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있어요? 개구간.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것이 집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수학 전체를 본다면.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으면 대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면 최대 공약수를 의미한다고 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GCD를 써야 돼요. 자, 이건 여러분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예요. 채점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호를 쓸 때 무조건 요 기호를 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기호를 바꿔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썼는데 자, A, B의 최대 공약수가 2이 될 때 자, 그때 우리 A, B를 뭐라고 부를까요? 소로소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익숙한 정의를 나중에 환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부등호가 사용됐어요. 근데 서로도 최대 공약수 1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얘기도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자, 1은 A와 B의 공약수니까. 자, 이제 뭐죠? 모든 수의 공약수니까. 자, 모든 수의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1 이상이 된다가 보장이 돼요. 기본 패턴 1번이죠. 자, 하지만 일반적인 환에서는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거든요. 자, 아까 증명했죠? 0이 아닌 정수의 약수의 집합이 유한계이므로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는 걸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자, A의 약수의 집합, B의 약수의 집합의 교집합의 최대값. 이건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에 주목하고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한참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 군을 공부한 다음에 환에 들어가서 등장할 거기 때문에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남겨두고 가야 돼요. 물론 대수학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알고 있을 거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나중에 딱 나왔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똑같죠. 최소 공배수. A와 B의 공배수, 공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자, 가장 작은이 나왔으니까 부등호가 들어갔어요. 역시 마찬가지 환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고요. 자, 최소 공배수의 존재성의 보장은 바로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보장이 돼요. 자, 처음 냈던 얘기죠. 자연수의 정렬성의 존재 목표는 뭐예요?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존재성을 보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우리 자연수의 정렬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집합 S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건 쉽죠. 집합 S를 A와 B의 공배수의 집합으로 택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집합 S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이 아닌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아닌 걸 언급하는 것. 공집합이면 무의미하니까.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은 이렇게 쓰는 패턴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패턴으로 만들어 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겨놔야 돼요. 자, 존재성을 보여야 한다. 자연수의 정렬성이 쓰일 수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S를 어떤 집합으로 택할 것이냐. 그 다음 뭐예요? S가 공집합이 아닌 걸 보이자. 자, 간단하죠? S의 원소 하나만 만들면 돼요. A 곱하기 B는 A의 배수이자 B의 배수. 따라서 S의 원소, S는 공집합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우리 미니멈이 존재한다. 이 미니멈의 전체가 최소 공배수다. 역시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자연수의 정렬성을 사용하는 패턴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정렬성이
최소 공배의 존재성을 보장해주고요. 자, 우리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에요? 부등호가 없는 집합에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힌트는 이거죠. 정수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기본 성질 중에서 부등호를 사용하지 않는 걸 찾아요. 그거를 부등호를 쓸 수 없는 집합에서 사용하자. 이게 수학자들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잔소리 하고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정수의 기본 성질.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대수학에서 확장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정수의 기본 성질을 공부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수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